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10년 전에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1억이 필요하다는 느낌 말이에요.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례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만난 한 어르신은 은퇴하실 때 3억 원을 모아두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 돈이면 20년은 넉넉하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그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가난해지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이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만 잘 넣어두면 된다. 달러는 늘 비싸기만 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연구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경제 뉴스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데이터를 깊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과거와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법칙도 이미 조용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따라 올랐지만 지금은 금리가 함께 오르면서 오히려 자산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예금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 속도가 금리보다 빠르면 돈의 가치는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저는 20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인플레이션과 인구 구조를 연구해온 경제연구 박사 김성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지금 은퇴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매년 자산 가치를 5%에서 10%씩 잃어버리고 계십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이에요. 최근에 은퇴 자금의 실질 가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면 평생 모아둔 돈을 지키기 정말 힘든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가 안전하다는 생각, 이런 믿음들이 지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10년 후에도 같은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기존 상식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돈의 원리를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인플레이션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왜 착실하게 저축만 하던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지, 왜 부동산만 믿었던 분들이 당황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제가 얼마 전 상담한 분 중에 친척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72세셨는데 그동안 정말 알뜰하게 모아온 은퇴 자금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으셔서 은퇴하실 때 2억 5천만 원 정도를 만드셨대요. 당시에는 이 돈이면 부부가 20년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같은 돈인데도 생활비가 2배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일시적일 거라 생각하셨대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오르는 거겠지, 곧 안정되겠지 하셨던 거죠.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먹는 것, 전기요금, 관리비까지 전부 다 올라가니까 남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식료품비만 해도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쓰시던 게 어느새 100만 원이 넘어가더래요. 처음에는 자기가 씀씀이가 커진 건가 싶어서 가계부도 다시 쓰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낭비한 게 없더래요. 오히려 예전보다 덜 사는데도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느끼신 두려움이 정말 컸습니다. 이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닐까?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커지셨대요. 이때 가장 놀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꾼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은행 통장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계속 줄어드니까 마치 자기가 가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동안 부동산만 믿고 계셨는데 금리 상승 때문에 생각보다 집값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계획이 꼬여버린 겁니다. 원래는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으로 생활비를 보충할 계획이셨대요. 그런데 막상 집을 내놓으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매매도 안 되고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그러면서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니까 정말 막막하셨던 거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걱정만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분께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을 전부 한 곳에만 두지 마시고 물가 방어가 되는 자산에 조금씩 나눠 담아 보시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 하셨어요. 평생 은행 예금만 믿고 사셨는데 갑자기 다른 걸 하려니 두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정말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셨어요. 매달 지출 중에서 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항목을 먼저 점검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에 나눠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달러 기반 예금도 조금 넣고 금도 소액으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전체 자산의 5%만, 그 다음 달에는 7%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셨어요. 그리고 3개월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환율이 오르니까 달러 예금 가치가 올라가고 금 가격도 올라가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생활비가 덜 드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 자산이 물가를 따라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밤에 잠도 편하게 주무시게 됐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돈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챕터 3과 4에서 말씀드릴 6가지 위험 요소와 5가지 실천 전략은 여러분의 은퇴의 자금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하나만 실천하셔도 10년 후 여러분의 자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의 돈의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착실하게 저축만 하던 분들이 힘들어지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우리가 흔히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는 자연스럽게 저성장 구조로 바뀝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세금도 줄고 소비도 줄고 그러면 경제 전체가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제가 천천히 움직이면 물가도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한국통계기관과 해외 경제연구기관 모두 2025년부터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본격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에서는 물가가 더 자주 흔들리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줄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줄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줄어요. 그러면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고 결국 가격이 오르는 거죠. 제가 만난 67세 박정호님은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셨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가 물가를 더 자주 흔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겠지 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래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더 자주 오르고 생활비 부담은 계속 커졌어요. 이분이 3년 전에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30만 원이 든대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말이죠.
인구 구조 변화는 개인이 바꿀 수 없지만 지출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장기 지출을 먼저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 중에서 꼭 필요한 것과 줄일 수 있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쌓여 있거든요. 고정비를 줄이지 않고 단기 투자만 늘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돈을 먼저 막아야 들어오는 돈이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과 연결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세계화가 끝나면서 원자재, 운송비,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각 나라가 자기 나라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니까 물건값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산 물건에 관세를 매기고 유럽도 자기네 공장을 다시 돌리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난 겁니다. 해외 경제 연구소들은 2040년까지 기본 물가 상승 구조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15년 동안은 계속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71세 최영자님은 식재료 가격이 왜 이렇게 자주 오르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설명을 듣고 이유를 알게 되셨죠. 이분은 특히 참기름 가격이 작년에 갑자기 2배로 뛴 게 충격이었대요. 평생 쓰던 참기름인데 갑자기 한 병에 2만 원이 넘어가니까 당황하셨던 거죠. 알고 보니 참깨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을 제한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때부터 물가 영향이 큰 항목은 미리 구매 시점을 조절하거나 대체 식품을 찾는 방식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어 쇠고기 대신 닭고기나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고 제철 채소를 위주로 장을 보시는 거죠. 수입 과일 대신 국산 과일을 사고 가공식품 대신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식비를 줄일 수 있었대요. 세계화의 종료는 단기 현상이 아닙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요즘 장 보실 때 체감 많이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화 가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속에서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결제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원화의 실질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꾸준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수입 물가에 직접 영향을 받는 식품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환율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10년 전에 달러 환율이 1,1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300원이 넘어요. 20% 가까이 오른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입품 가격이 자동으로 20% 올라갔다는 거예요. 커피, 밀가루, 식용유 이런 것들이 전부 수입품이거든요. 그래서 환율만 올라가도 생활비가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68세 장윤성님은 환율이 올라가는 걸 단순한 뉴스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생활비가 더 빠르게 오르는 걸 보고 체감하셨습니다. 이분은 커피를 좋아하셔서 매일 아침 원두 커피를 내려 드시는데 작년에 같은 원두 가격이 3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뛰었대요. 50%나 오른 거죠. 알고 보니 원두는 전부 수입품이고 환율이 오르니까 가격도 따라 오른 거였어요. 그때 자산의 일부를 달러 기반 자산으로 분산하기 시작하셨어요. 환율만 보고 단기 매매하면 손실 위험이 큽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5%에서 10% 정도만 달러 자산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분은 매달 50만 원씩 달러 예금에 넣기 시작하셨는데 1년쯤 지나니까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치로는 꽤 이득을 보셨대요. 달러와 원화의 관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요? 여기에 더해 금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 상승이 부동산 대출 예금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여러 국가 사례에서 인플레보다 금리 변화가 자산 가격에 더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니까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면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멈출 수 있어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리가 1%만 올라가도 매달 내는 이자가 수십만 원씩 늘어납니다. 3억 원 대출받은 분이라면 금리 1% 상승으로 매달 25만 원씩 더 내야 해요. 1년이면 300만 원이죠. 이게 쌓이면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70세 오준호님은 인플레이션 시기엔 부동산이 오른다는 말을 믿었다가 금리 상승으로 매매가 막히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팔려고 내놓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더래요. 중개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금리가 높아서 대출받기 힘드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격을 5천만 원이나 낮췄는데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자산 중 금리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항목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셨어요. 대출이 있다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예금은 어떤 조건인지 꼼꼼히 보셨죠.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로 바꾸고 예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옮기셨어요. 금리 변화는 빠릅니다. 대응이 늦으면 자산이 묶일 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 뉴스가 너무 빠르게 바뀌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정말 위험한 게 있는데 바로 한 자산에 집중하는 방식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국내외 자료 모두 위기 때 가장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은 단일 자산 보유자였습니다. 예금만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만 가지고 있거나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한쪽이 무너질 때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예금만 있으면 물가에 당하고 부동산만 있으면 금리에 당하고 주식만 있으면 경기에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눠 담아야 하는 거예요. 69세 서정훈님은 예금만 고집하다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활비 적자가 생겼습니다.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는 5%씩 오르니까 돈이 줄어드는 거죠. 1억 원을 예금에 넣어두면 1년에 300만 원 이자를 받는데 물가가 5% 오르면 실제로는 500만 원 손해를 보는 셈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매년 200만 원씩 손해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부담 없는 비중으로 금, 달러, 원자재 등 인플레 방어 자산을 추가하기 시작하셨어요. 전 재산을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비중을 작게 나눠야 합니다. 이분은 예금 7, 달러 1, 금 1, 주식 1 이렇게 10으로 나눠서 관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물가가 올라도 달러와 금이 같이 올라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덜 보게 됐대요. 지금 자산이 한 방향으로 몰려 있진 않나요? 다음 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천 전략을 완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화 약세가 반복될 때 달러 기반 자산이 자연스러운 방패가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도 따라 오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를 때 달러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은행에 가서 달러 예금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시면 매달 30만 원씩만 달러로 바꿔서 넣어보세요. 1년이면 360만 원이죠. 환율이 1,300원일 때 넣었는데 1년 후 1,400원이 되면 같은 달러인데 원화 가치로는 약 30만 원 정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달러 환차익만 노리는 단기 투자는 위험합니다. 환율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니까 단기로 사고 팔다가 손해보기 쉽거든요. 오늘 1,300원에 샀는데 내일 1,280원으로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생활비를 제외한 자산 중 5%에서 10%만 달러 기반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 같은 걸 조금씩 나눠 담으시면 됩니다. ETF는 상장 지수펀드라고 하는데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서 편해요. 여러분은 이미 일부라도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다음으로 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은 2700년 동안 인류가 사용한 대표적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전쟁이 나도 경제가 무너져도
금은 항상 가치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을 조금씩 모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 금은 정말 신기해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금 1온스로 살 수 있었던 물건과 지금 금 1온스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비슷하대요. 그만큼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돈은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데 금은 그대로니까 결국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물금은 부가세가 있어 비용이 큽니다. 금을 사면 세금을 내야 하고 보관도 신경 써야 하거든요. 집에 금을 보관하면 도난 위험도 있고요. 은행 금고를 빌리면 또 비용이 들고요. 그래서 KRX 금시장처럼 세금 부담이 적은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거래 시스템인데 실물을 직접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적게 나와요. 증권사 앱에서 주식 사듯이 금을 살 수 있어요. 1g부터 살 수 있으니까 부담도 없고요. 금 투자 혹시 어렵게만 느끼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세 번째로 원자재 에너지 연계 자산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화 종료 후 원자재 가격은 물가 영향을 직접 반영합니다. 구리, 철, 석유 같은 것들이 물가와 함께 움직이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 원자재는 모든 물건을 만드는 기본 재료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철과 구리가 필요하고 물건을 만들려면 플라스틱이 필요하고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석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모든 물건 값이 따라 오르는 거죠. 그런데 원자재 자체에 몰빵하면 가격 변동이 큽니다. 구리 가격이 하루에 10%씩 오르내릴 수도 있어요. 오늘 100만 원어치 샀는데 내일 9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투자는 위험해요. 그래서 소액으로 분산 ETF 형태를 활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원자재 ETF는 여러 원자재를 묶어서 분산 투자해 주니까 위험이 덜하죠. 구리, 철, 석유, 금, 은 이런 걸 다 섞어 놓으니까 하나가 떨어져도 다른 게 올라서 균형을 맞춰줘요. 원자재 가격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궁금하셨죠? 공급망이 불안정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서는 지출 관리가 수익보다 더 강력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쓰는 게 더 많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지출만 관리해서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아낀 분들이 많아요. 1년이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에요. 투자로 이만큼 수익 내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출 관리는 확실하게 결과가 나와요.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삶의 질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비, 변동비 중 물가와 연동되는 지출부터 우선 관리하면 돼요. 예를 들어 전기요금, 통신비, 구독 서비스 같은 고정비를 먼저 점검하세요. 안 쓰는 구독은 해지하고 요금제도 재검토해 보는 거죠. 통신비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 얼마나 쓰는지 확인해 보면 요금제의 절반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요금제를 낮추면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아낄 수 있어요. 구독 서비스도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가는데 실제로 잘 안 보는 거 해지하면 또 돈이 절약되죠. 요즘 어떤 항목이 가장 부담되시나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연금과 보완 포트폴리오를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연금은 기본 뼈대, 인플레 방어 자산은 외벽 역할을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고정 금액이 나오는데 물가가 오르면 그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50만 원 받으신다고 해볼게요. 지금은 이 돈으로 생활이 되는데 10년 후에도 150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매년 3%씩만 올라도 10년 후에는 실질 가치가 30% 줄어들어요. 그럼 150만 원이 실제로는 105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 외 자산 중 10%에서 20%를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달러, 금, 원자재 ETF 같은 걸 조금씩 섞어서 가지고 계시면 연금이 줄어드는 느낌을 덜 받으실 거예요. 연금은 안정성, 분산 자산은 성장성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의 은퇴 구조는 단단하게 짜여 있나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현실적인 조언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믿고 계셨던 돈의 상식을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부동산만 믿어도 된다. 예금 금리만 오르면 괜찮다. 물가는 금방 안정된다. 이런 믿음들이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맞았던 방법이 지금은 안 통하는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고 세계화는 끝나고 금리는 자주 바뀌고 이런 변화 속에서 옛날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에만 넣어두면 안전하다는 생각, 집 한 채면 노후가 보장된다는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해요. 반대로 지금 시대에 맞는 관리 방식을 알고 준비하면 은퇴 자금의 실질 가치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세계화 종료, 원화 가치 하락 같은 변화는 개인이 막을 수 없지만 내 자산의 방향과 내 생활비의 흐름은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위험 요소를 기억하세요. 인구 감소, 세계화 종료, 원화 약세, 금리 변동, 집중 투자, 이것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실천 전략도 잊지 마세요. 달러 자산, 금 투자, 원자재 분산, 지출 관리, 연금 보완 포트폴리오.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10년 후 여러분의 자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전체 자산 중 5%만이라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달러 예금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매달 조금씩 넣거나 KRX 금시장에 소액 투자를 시작하거나 원자재 ETF를 한 좌 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앞으로의 10년을 지키는데 큰 기반이 돼 줍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 그때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하시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실제로 손해를 줄이는 구체적인 일상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언제 사는 게 좋은지, 어떤 지출을 먼저 줄여야 하는지 실전 팁을 가득 담아 올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부분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